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저기 우리 법문하기 전에 요 사탕 하나 줄게. 우리 내려와 봐봐. 또 내려와 봐. 둘 다. 내려와 봐. 팔을 다쳐갖고. 너는 다쳤으니까 한 개 더 줄게. 저기 동생도 오라 그래. 동생 하나 네가 갖다 줘. 요거. 동생 하나.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거 먹고 비타민 먹고 건강해져가지고 팔 다친 거 빨리 나아야 돼. 알았지? 내가 쟤네들 때문에 저 아가야들 때문에 안 늙어 내가. 아주 늙을래야 늙을 수가 없어. 그래도 뭐 나도 나이 들고 늙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 볼 수 있을까?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할 때 있죠. 그러다 보면 아유 뭐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그래서 오늘 만났을 때 여러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요. 제가 법회 보러 올 때 둘째 일요 법회 초하루 법회 보러 올 때는 그날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는 분들하고 오늘이 나에게 영원인데 이 순간이 나에게 영원인데 이분들하고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그런 생각해요. 윤화방송에 이제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댓글도 많이 다시고 편지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제 그 서 실장님께서 몇 분을 뽑아줘서 프린트를 오늘 보다 보니까 나 혼자 읽을 일이 아니라 오늘은 몇 분 편지를 소개하는 걸로 법문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여기 유은미라고 하는 분이 2024년에 윤화방송을 만났대요. 2년 되신 거죠. 그래서 윤화방송을 들으면서 태교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기가 돌이 됐대요. 돌이 된 아기가 월요편지, 아침에 월요편지 나오죠? 월요편지에 정목스님이 오프닝이 딱 나오면 고개를 착 돌린대. 그 소리 나오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한참 거기를 본대요. 지가 뱃속에서부터 듣던 소리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그러니 태교가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제가 이분의 짤막한 석 줄밖에 안 되지만 사실 그 태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뭔가 좋은 마음을 먹고 자라났으면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윤화방송을 틀어줬을 것이고 또 제 목소리를 들려줬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오프닝서부터 다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착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는 아이한테 밥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예, 젖만 먹이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도 같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요 태도 하나 이런 행동 하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주다 보니까 뭐 듣던 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 딱 나오면 착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 태교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제 유발제자 중에 걔가 결혼했을 때 결혼해서 이제 하와이로 가게 됐어요. 하와이로 좀 나가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갖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냐고 이래. 그래서 내가 걔가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는 애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데 내가 조계사 앞에서 금강경 책을 한 권 사서 기사님 편에 전달하면서 가거들랑 의미와 뜻을 몰라도 좋으니 아는 건 나중에 알고 일단은 매일 앉으면 금강경 한 편씩을 네 입으로 달싹거리면서 한 편씩 읽어봐라. 100일간 무조건 읽어라. 100일 동안 네가 금강경을 읽는 사이에 아이가 입태가 된다면 지혜로운 아이가 네 뱃속에 아이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여시하면 일시불지의 사위고 기수국고 도건 여대비구중 1250인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거를 100일간 진짜 기도를 하고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생겼다 이거 어떡하니. 아이가 생겼으니 애가 날 때까지 또 금강경 독송을 해라. 그래갖고는 매일 또 금강경을 읽었어요. 그 아이가 첫 아이예요. 걔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애를 안고 나한테 이제 인사시킨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시킨다고 한국을 왔지. 공항에 오자마자 바로 저한테 제일 먼저 왔어. 그 친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와갖고 저랑 만났어요. 그 애기가 잠이 들었더라고. 그 옆에 눕혀놓고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돌아보니까 애기가 이제 자다가 깼어요. 깼는데
보자마자 나하고 제일 먼저 눈을 마주친 거거든요. 아이들이 머리 깎은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울어요, 일단. 무서워서도 울고 이상해서도 울고 뭐 괴물이 나타났나 싶어요, 아이들 눈에는. 근데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데 빵긋 웃는 거예요. 세상에. 돌도 안 된 애가. 빵긋 이러고 웃어. 그러니까 막 지 엄마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는 거야. 어머나, 우리 애가 스님 보고 웃었다 이거야.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오셨거든요. 외할아버지만 보면 운대는 거야. 무서워서. 그러는데 애가 빵긋 웃어요. 너무 잘 자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애 둘을 더 낳고 애 셋을 낳는데 장남이지. 장손이고 장남이죠. 하는 게 틀려. 장남이라서도 다르고 장손이라서도 다르지만 마음 씀씀이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걔가 그 얘기를 하지. 제가 의미도 뜻도 모르고 금강경을 읽었는데 그게 저한테 이런 아이를 저한테 선물같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결혼 전에 100일 기도를 해라. 경을 한 편 읽어라. 경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반야신경 한 편이라도 읽어라. 반야신경 한 편 읽는데 3분도 안 걸린다. 반야신경조차도 읽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옴마니밤메옴 육자대명왕 6글자를 108번씩만이라도 매일 에브리데이 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속삭이는 너에게 어떤 아이가 오겠느냐. 이 우주간의 허공 안에 가득 진공 상태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수많은 그 혼들이 그중에 어떤 아이가 낙찰돼서 너의 뱃속에 들어올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100일 기도를 먼저 하고 아이를 받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정갈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받아들일 집이잖아요. 이 수많은 허공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많은 혼 중에 어떤 아이가 이 집안으로 오게 될지.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예를 들어 옴마니 밤에 옴마니 밤에 옴마니 밤에 옴마니 밤에 옴마니 밤에 하다 보면 옴마니 밤에 줄을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애가 오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이에 어머니의 자궁도 맑아지죠. 좋은 환경 속에 아이가 입퇴되어져야 애가 편안하다는 얘기지. 안 그러면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의 마음이 불편하면 엄마 자궁도 불편해. 그러면 아이가 그냥 깝깝함을 느끼지. 그럼 그 안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성질 나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도 막 성질 부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입퇴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도 그때부터도 기도를 해야 돼. 100일만 해도. 10달 내리다지 다 하면 좋지만 다 못한다 해도 매일 어머니가 그걸 뭐 옴마니 밤메옴이나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걸 108번씩만이라도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태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가 울산 낭만고양이라고 하는 분이 보낸 편지가 있어. 이 사람은 제가 살면서 또 한 번 시련이 왔을 때 제 꿈속에 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꿈에 나타난 내가 삭발을 해줬대요. 스님이. 그래서 삭발을 하고 났는데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대. 그리고 자기 거울을 봤대, 꿈속에서. 그랬더니 자기 얼굴에 막 광채가 번쩍번쩍 나더래. 삭발을 했는데. 원래 머리 깎으면 광 나요, 여러분. 한 번만 깎아보실래?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더래. 그래가지고 근데 옆에 이렇게 뭐 가발처럼 머리 툭툭 자른 게 거기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예, 그게 동안이 떡 놓여 있더래.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인간들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저렇게 머리 위에 뚜껑을 얹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더래요, 꿈속에. 그러고는 자기 삶에서 굽이굽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꿈을 꿨던 생각하면서 삭발했던 그 생각을 한대. 왜냐하면 그때 너무 가벼웠대요. 그냥 짐을 덜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안 그렇겠어요? 이 무게 여기 킬로그램이 이게 꽤 나가죠. 몸무게 줄이고 싶으면 일단 깎아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날아가고 나니까 가볍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로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둘 곳 없을 때 그렇게 이제 꿈속에서 삭발하는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꾸다 보니까 뭔가 짐을 확 떨어낸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내 몸에서 손톱 하나만 탁 잘라내고 나도 손톱 발톱만 깎고 나도 개운해지죠. 머리도 싹 여러분 뭐 미장원 가갖고 머리 한번 싹 커트만 해도 좀 뭔가 산뜻해지신다면서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마음에도 짐을 덜어내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은 송송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보냈는데 출산한 후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이래요. 그때 이제 육아에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뭐 좀 조용하게 지내봐야겠다 싶어갖고서는 ASMR이라고 하는 음악, 자연 소리죠. 빗방울 소리만 뚝뚝뚝 떨어진다든지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린다든지 풍경 소리만 딸랑딸랑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ASMR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의 소리 같은 걸 이제 찾던 중이었나 봐. 그 소리를 찾다가 우연히 우리 윤화방송의 정목숨의 명상음악을 만났대요.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행운이었다.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 사실 출산한 후에 그게 출산과 이 공부하는 거 그걸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 개를 겸한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럴 때에 우연히 윤화방송의 명상음악을 만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은 우연이라 했지만 사실은 윤화방송이 그분한테는 하나의 빈 의자가 되어주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큰 행운이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하고 이제 인연 맺은 게 너무 고마운 일이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이디가 큰 나무예요.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이분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인터넷을 하던 방송 시절이 있어서 유튜브 하기 전에 그때부터 만났던 윤화방송입니다. 이 만남은 나의 삶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윤화방송의 구독자 수와 그 다음에 시청 시간 대박 나시기를 매일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기도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의 이제 일반 청취자가 아닌 거죠. 이분은 그냥 한 식구가 된 거죠. 중요한 거는 스님 윤화방송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매일 이 방송을 위해서 윤화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 찡해요. 그렇죠? 구독자 수도 무지 늘어나고 방송을 청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또 이 AI가 위로 올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댓글 한마디 달아주면 오죽하면 사람들이 왜 악플이라도 달면은 이 AI는 악플인지 썬플인지 별로 가리지 않아요. 관계없어요. 많이 달면 위로 올려줘요. 그 댓글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 좋았다, 고맙다, 좋다, 어쩌다 한마디만 달랑 달고 나가도 댓글이거든요. 만약에 글 달고서 하트 하나만 달고 나가도 댓글이에요, 그게. 예. 점 하나만 뚝 찍고 나가도 단 거예요, 그거는. 예. 정목스님 정만 찍고 나가도 돼. 정목까지 할 시간도 없어. 정 이러고 나가도 댓글이야, 그냥. 그 다음에 정보다 오늘은 목을 하고 싶어. 목. 그럼 다 댓글에 들어가요. 그게. 댓글 숫자가 많으면 위로 빵빵 올려주잖아. 근데 이분이 그 얘기 있잖아. 방송을 듣는 시간을 길게 장시간 듣는 사람 많기를 기도한다. 뭘 안다는 얘기지, 이분은. 들어와서 길게 1시간, 2시간을 들면은 아,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구나는 인식을 해요. AI가. 내용은 몰라도.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다 해놓은 거야, 지금. 네.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덕택에 사실 저도 기댈 언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고 고맙다 하지만 여기 한 분의 오늘 편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얼마나 편지를 잔잔하게 이쁘게 잘 썼는데 일단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이 편지요. 이렇게 써서 보내셨어. 네? 문장가에. 그냥 문장가인지 아닌지 이제 보자고. 그러고 이제 이분이 편지를 써기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2월 8일에 여기 일요법회 날 여기를 오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가족이 다 온 거지. 남편, 큰딸,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이인숙 씨, 세 분이 온 거예요. 아이는 둘째 딸은 면접을 본다고 학교 갔고 면접 보는 사이에 절에 가자고 여기를 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편지 내용이. 예. 그래서 일요법회가 끝난 오후에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하자 스님께서 제가 마침 있었던 거예요. 법회니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큰딸한테 복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때가 이제 2월이니까 복돈을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 작은 딸은 장학회 면접을 저기서 이제 강남에서 봤네. 여기가 아니라 강남에서 보고 면접 보는 동안 절에 다녀오니라 오겠다라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스님을 만났다.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 우리 스님 만났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돼 라고 확신을 해더래요. 그래서 면접 보는 아이도 기다리는 가족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때 스님을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했다. 대전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스님이 챙겨주신 김밥, 과일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유독 추운 겨울이었고 스님의 따스함이 온몸으로 전해져서인지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던 작은 딸이 한성장학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성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소개를 하기를 15년 전부터 스님은 제 마음의 안식처였는데 불교방송 나무 아래 앉아서부터 지금의 윤화방송까지 제 마음의 스승님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력북, 제가 쓴 달력책 있죠? 인력북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고 달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주변에 딸과 지인들한테 같이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각사에다가 4년 전부터 여기 등도 달았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은 급성 척추 측만증으로 몸이 좀 불편하대요. 그래서 서울까지 오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서울에 와서 스님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분의 편지를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냥 오셨어요 하면서 김밥 한 줄 드리고 과일 하나 드리고 생수 하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복돈을 주면서 그리고 이제 입춘이 다가오니 입춘 그 다라니까지 드린 거지.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났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따뜻해질 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분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보살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큰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구나. 병이 낫는 기적이라든지 뭐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시험에 합격하는 기적이 난다든지 그런 거 돌이켜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외로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준 거, 김밥 한 줄, 과일 한 조각 이런 게 사람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거대한 법문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고통받는 사람 곁에 다가가셨고 외로운 사람 있으면 다가가셨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셨잖아요. 자비라고 하는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하루를 좀 덜 외롭게 해주고 또 그 사람의 손길 한번 잡아주고 아까 제가 눈 한번 맞춰보세요 했잖아요. 눈 한번 맞춰주는 게 얼마나 큰 보시인지를. 왜냐하면 사람이 내 눈을 저 사람에게 눈빛을 준다고 하는 건 내가 당신을 환영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눈빛을 안 맞춘다는 건 난 당신을 저항해요 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밀어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눈빛을 맞춰준다는 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수긍해요. 축복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눈빛 한 번만 줘. 눈을 자세히 한번 봐봐. 눈 한번 봐봐. 눈 한번 봐봐, 둘이. 눈빛을 쳐다봐, 눈빛을. 저 뒤에 남자분한테도 눈빛 한번 보세요. 쑥스러운 것 같지만 눈빛을 주면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져요. 순식간에. 그렇죠?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가 난 눈빛이 아니잖아요. 마주치는 우리 외국인하고도 눈 마주치면 그냥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이러면은 글로벌하게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요. 그렇죠? 이분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더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거나 시간 좀 있어야 도와준다거나 뭐 능력이 있어야 내가 돕는다거나 근데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 보내주는, 지금 웃으면서 눈빛 하나 보내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죠. 그리고 안부 전화 한 통이라든지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정말 이분이 편지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살면서 항상 언제나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또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잖아.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떠돌아서 뭐 한두 가지 이야기 정도는 아실 텐데, 그 링컨이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겨울 추운 겨울날에 밥도 못 먹고 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어느 아주머니가 들어오라 그러더니 따뜻한 음식을 준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그러죠. 나는 그때에 내가 먹었던 식사, 공양의 식사의 맛보다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마음을 기억합니다. 이 말을 해요. 한 끼의 밥, 한 끼의 물, 뭐 조금의 돈,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인간답게 존중해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대부분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뭐 지나서 뭐 떡을 기억하겠어요, 뭐 과일을 기억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자기에게 존중해줬던 거, 그렇죠? 그 마음을 기억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제가 끝으로 한 사람 편지만 더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한 사람의 편지를, 제가 이거 2달 전에 받은 편지인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제가 글씨를 잘 알아보질 못하겠어서 연필로 흐릿하게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글에다가 제가 먹으로 그대로 더 씌웠어요. 내가 글을 좀 읽으려고, 읽어보려고. 흐릿하게 써놓으니까 글씨가 윤곽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써놓고 이제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19살인가 봐요. 19살 같은데 이제 학생이죠. 뇌성마비인데, 예. 그래서 대구에 살아요. 아버지가 2달 전인가 데리고 왔었어요. 편지를 썼는데 읽어볼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목 스님께, 스님, 저 일주일간 착하게 지냈어요. 스님, 우주만큼 1000배로 사랑해요. 스님, 귀여우세요. 오늘따라 그리고 미인이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립 서비스가 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름이 보경이야. 그래서 보경이가 이렇게 착해요. 지가 말해놓고 지가 착하고. 자기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얼마나 지가 착하면 이렇게 칭찬하겠냐야. 스님, 저 내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서 새벽 5시에 출발할 거예요. 집에서 여기 오기 위해서. 출발할 거예요. 우리 내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해요. 스님 사랑해요. 아름다우세요. 피부가 고우세요. 하고 싶은 말 다 썼어. 그 다음에 우리가 7살 때 만났네요. 야, 그래 놓고 12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12 플러스 7을 하니까 19살이잖아. 그렇죠? 저도 작은 정목 스님이에요. 출가하고 싶대. 아이가 운문사로 출가하고 싶대. 그래 놓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보경 불자 올림 사랑합니다. 대구에 사는 우리 보경 양이 제 방송을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제가 2달 전에 받았는데 이걸 받고는 안 버리고 제가 가끔 한 번씩 꺼내서 읽어봐요. 이 편지를.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가끔 꺼내서 읽어보냐 하면 전신이 뇌성마비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거든요. 잘 못해요. 얻어부터 하죠. 이거 한 글자를 쓰려면 여러분 정목 스님께라는 이 글자를 온몸을 비틀어서 하나 쓰려 그러면요. 얼마나 이거 시간 걸리는지 모르시죠?
제가 이런 사람을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고 자주 읽어요. 어젯밤에도 이걸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 이 글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한 글자 한 글자 반듯하지도 않아. 문장이 매끄럽지도 않아. 읽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기도 어려워. 몇 번을 들여다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 3번, 4번 읽어갖고 내가 이걸 해독을 했어요. 그러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랑해, 여러분한테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사랑해요 쉽잖아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경이가 저한테 스님 사랑해요 이거 한번 하려면은 이 몸을 다 비틀어야 이거 하나가 나와. 이 하트 하나 나오는 게.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하려면 전신의 근육을 다 써야 돼 우리 보경이가. 사랑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쉽고 편안하고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보경이는 정목 스님께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를 쓰는 데에도 몇 배의 시간과 집중력을 필요로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 편지를 쓰는데 들었을 시간과 보경양의 마음을 읽게 되니까 누군가는 그냥 몇 문장으로 척 끝나버릴 수 있는 거. 누군가는 뭐 시를 하나 써서 감동 줄 수 있잖아요. 누구는 강연을 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보경양은 그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갔어. 명문장도 아니야. 얼마나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저를 아끼는지가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내 공부하는 책상 위에다 놓고 한 번씩 봐요. 이거를 온몸을 비틀면서 저 정이라고 하는 말 글자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온몸의 근육을 썼을까를 상상하면서 저 글자를 봐요, 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 이 앞뒤로 이거 한 장 쓰는데. 우리는 그냥 사랑해요 하는 말을, 보경이는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하나 하려면은 온 근육과 혓바닥에 근육이 다 뭉쳐야 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문자 보내고, 너무 쉽게 마음을 표현하고, 너무 쉽게 등 돌리고, 너무 쉽게 배신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말이 너무 쉽게 돌아서잖아요. 근데 이 편지는 저한테 보경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라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온 몸이 사무치도록 온몸의 근육이 다 거기 와서 집중되어져서야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고마워가 나갈 수 있는, 그걸 당신은 해보셨나요?를 나한테 보경이가 묻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보시하는 거라고 생각도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보경이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큰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온몸의 근육을 다 바쳐서 시간과 정성의 마음을 바친 보시를 저한테 준 거예요. 사람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진심을 담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저 뒤에 와 있는 시카고에서 온 하림이 얘기를 했지만, 하림이도 불편한 아이예요. 예, 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에 대한 그 부분을 떠나서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하림이를 보면 행복해져요. 하림이는 나를 보면 행복하고, 그리고 지는 방학만 기다려. 방학하면 여기 올 거라고. 예. 예. 그래서 방학하고 나면 여기 올 거라고
그걸 기다리다가 보니까 저도 하림이가 오는 걸 기다려요. 예. 그 이제 엄마가 옆에 계시는데 하림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낼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써서 보내요. 자기 표현을 해요. 얼마나 간절히 나를 아끼는지. 그래서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런 사람들의 편지와 표현을 보면서 다시 자각을 해요. 제가 정말. 세상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인생을 사실 살아보면 정말 사람을 울리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참된 마음,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마음은 너무나 진심을 담아서 주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고맙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고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셨을까요? 저 같은 사랑 받아보셨을까요? 받아보셨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방송 못하죠. 안 그래요? 내가 방송에 정성을 다하잖아요. 어디에서 누가 들으시더라도 제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잖아요. 제 인생에 한 번도 내가 누굴 만날 때 대충 만나고 대충 방송하고 대충 말해본 기억이 없어요. 예,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요번에 제가 백령도 가서 강연하고 온 걸 보면서 군인들 몇 명 앉혀놓고 하는 걸 보고 그 TK 정형외과 원장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왔어요. 스님, 제가 이 영상을 서해 최남단 백령도까지 가서 법문하고 오셨다 해서 제가 이걸 다 들었어요.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청중이 너무 없다는 것에 놀라고. 네. 너무 그 스님이 항상 가면 청중이 꽉꽉 차는데 청중이 너무 없는 데 가서 하셨다는 것에 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2번 놀랬대요. 그리고 3가지를 짚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대요. 첫째, 군인들에게 2년 동안 군대에서 이 군 복무하는 동안 헛시간을 쓰지 마라. 첫째는 좋은 책 양서를 하루 2장 3장이라도 읽으라. 책 속에 1번. 2번, 매일 하루에 명상 1, 2분이라도 해라. 3번, 한 줄이라도 좋으니 그날의 일기를 한 줄 써라. 그거를 2년간 하고 나오면 바깥에 나왔을 때 사회에 있던 아이들과 여기에 있었던 너희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자기도 감명 깊게 봤다 이래. 근데 거기서 제일 웃긴 게 뭐예요? 청중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청중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평소에는 4명, 5명 많이 오면 10명이래요. 4월 초파일 같은 때에. 근데 그나마 제가 겠다고 그날 신병, 신참들이 9명이 들어와서 3일 됐어요. 3일밖에 안 됐대. 그 백령도 온 지가. 그 9명이 다 왔어요. 신참 9명 다 왔지. 그 다음에 구참들 거 한 10명 왔죠. 그러니까 사진에 그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도 좀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사복 입은 장병들도 있어요. 그 사복 입고 온 사람도 있어. 부부 동반에서도 오고. 그래도 한 2, 30명 왔어요, 내가. 한 30명 돼요. 밖에도 있고요. 저 밑에 법당 밑에 요사체에도 있었는데 안 보이게 돼. 너무 청중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스님이 그 먼 곳을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걸 해주고 왔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대.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1명이 있어도 가고 3명이 있어도 간다. 사실이고요. 저는 어디를 전국을 다녀도 사람 몇 명 오냐를 물어본 법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1명이라도 거기 누군가가 저를 보겠다고 왔고 이야기 듣겠다고 왔으면 제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것은 여기 정각사까지 찾아오는 것이 실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 몸뚱이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찾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찾아가는 법문. 그렇죠? 네. 어디든지 가서 나 한 사람이 가서 만나주면 되는 일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성복 시인이 있습니다. 그 이성복 시인의 시에 이제 그 시론을 쓴 건데 강의한 거를 쓴 거예요. 불화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불만과 막 화를 터뜨리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화하는 말들.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땅의 주인은 자기 땅에 사는 벌레들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게 무시해요. 자기 땅에 사는 벌레를 무시해요. 자기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 그것들은 계속 살아왔고 계속 살아갈 존재들인데도 말이죠. 땅 주인들이 땅 다 파헤쳐갖고 내다 버리고 막 그냥 다 내다 버리고 막 포크레인 와서 파고 이러잖아요. 지는 잠시 살다 갈 건데 거기에 미물들은 평생 살아왔고 계속 살아갈 건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귀한 분들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고 마더 데레사가 말이에요. 다 하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이 나와. 하인이란 아랫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아래 서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보다 아래 서는 걸 아래 하자 사람인자 하인이라 해요. 그리고 끝에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야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인이란 아랫사람을 말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아래 서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저 하림이나 보경이가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거룩하니까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잖아. 자기들이 하인으로 아랫사람으로 내려가 주니까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잖아. 예, 그렇죠? 정말 사랑은 이런 거더라고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고 끝으로 윤화방송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윤화방송에 보내주신 이것뿐이 아니라 편지 수도 없죠. 댓글도 많고요.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올려놓은 글 오다 가다 제가 기차 안에서도 보고 시간 나면 틈틈이 짬짬이 봅니다. 보이는 곳에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댓글 올려주신 분들에 제가 다 합장하고 축원 보냅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인류는 전쟁과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씨앗을 보관하는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당장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 씨앗도 세계 각국의 모든 씨앗을 그리로 다 집결시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종자를 보관합니다. 네. 그래서 노르웨이의 북극 가까운 곳에 있는데 스발바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네. 제가 과학 공부하다가 나와갖고 그 밑줄 그어놨었어요. 스발바르. 우리 스님들하고 함께 공부하다가 노르웨이 이제 북극 쪽이니까 아주 추운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씨앗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후의 씨앗 금고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기후변화가 닥쳐와도 대규모의 재난이 생겨도 인류가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각국의 씨앗을 영하의 북극의 땅속에 보관해 둔 거예요. 모르셨죠? 네. 이게 당장 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씨앗이라는 건. 미래에 누군가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류가 망했을 때조차도 우리가 다 소멸되어서 없어졌을 때조차 멸종했다 하자. 우리는 멸종해도 씨앗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들이 그 씨앗을 갖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서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윤화방송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자기 삶의 방향을 뭔가 다시 설정하고 싶을 때, 그렇죠? 다시 설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다시 싹을 틔우고 싶을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종자를 보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윤화방송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렸던 법문 한마디, 강연 한마디, 명상에서 했던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당장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간 누군가의 삶을 되살려주는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화방송은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서 아시겠지만 많은 정보는 AI가 뛰어나게 탁월하게 잘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요. 윤화방송이 AI의 정보를 따라가진 못해요. 그런 정보를 쏟아내는 채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살아남을 좋은 씨앗을 보관해주고 그 씨앗을 나누는 종자 은행 같은 곳이 되겠다. 그게 사실 윤화방송이고,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말아야 되나? 살다 보면 삶이 덜컥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덜컥 아프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덜컥 수술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내 자식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을 때 윤화방송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한 문장,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하나, 그것이 마음속에 싹을 틔울 수 있는, 싹을 틔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의 종자를 보관해주고 나누는 곳, 그런 곳으로서 윤화방송이 역할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우리 보경양의 편지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많은 이 빼곡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 들여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걸 또다시 저에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편지를 보낸 분들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내 자신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분들보다 아래 내려가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눈빛과 마음들은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 법당에 계시는 분이거나 여기 유리궁전에 계시는 분, 도량 안에 계시거나 종무소에 계시거나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거나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저한테 그 마음을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도 전해주러 오셨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 씨앗 하나를 간직하게 되었어요라는 말을 전해주러도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할 때 하나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솔직히 제가 더 잘나거나 뭐 뛰어난 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없어요. 여러분은 자식도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그 자식 키운다고 고생해 보셨잖아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 다 보셨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앞에 제가 무슨 사실 드릴 말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삭발했고 이 먹물옷을 입었고 가사를 수했으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의 길이 안녕하시고 편안하고 안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오직 저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무탈하고 안전하셔야 되고 나날이 나날이 살아가신 날이 복되고 행복하시기를. 그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우리의 기도와 축복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한하게 기도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이죠. 무한하게. 그 다음에 무한대이기도 하거니와 돈도 안 들어. 그렇잖아요? 예, 이자도 안 붙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앞에. 저는 세탁기 앞에서 세탁기 돌리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빨래 집어넣기 전에. 먼저 빨래 넣기 전에 합장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손으로 빨아야 되는 나의 수고로움을 세탁기가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노고를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문 열어요. 그러면 빨래를 집어넣으면서 그러죠. 이미 땀이 묻고 때가 묻은 이 모든 것들을 세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 딱 닫고 수고해 주세요. 진짜로. 제가 매일 합니다.
그리고 빨래가 이제 다 됐다고 띠리릭 하잖아. 그럼 빨래를 꺼내기 전에 먼저 또 절을 해.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문을 열어. 연 다음에는 행주, 마른 행주 있죠? 마른 걸레를 갖고 그 이 뚜껑에 물 묻어 있잖아. 그 물을 다 닦아줘. 싹 닦아줘. 그러면서 내일에 물이 묻어 있으면 찝찝하시죠? 이러면서. 물 묻어 있으면 찝찝하죠? 나도 그래요. 그래서 싹 닦아주고 맑게 딱 닦아주고 빨래를 싹 꺼내지. 다 꺼내고 나서는 그 안에도 행주를 한번 싹 이렇게 해주지. 그래놓고 나서 어느 때는 3번을 연거푸 빨아야 될 때 있어. 이불 빨래 해야 될 때. 그럼 이래. 오늘 내가 너무 고생시켰어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힘드셨죠? 내가 이래. 실제 난 이런 말 해. 가짜가 아니라 기계를 발로 툭 차고 그냥 발로 툭 끄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무정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 무정물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해봐. 다 깨져. 박살나고 고장나고. 안 돌아가. 기계가 멈춰. 그렇죠? 예. 그래서 무정물을 대할 때도 정중하게 대하셔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저 이상복 시인 얘가 내 끝에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그랬잖아요. 다른 존재를 모두 다 거룩하게 만들면 그 거룩하게 받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리고 저는 냉장고 여러 번 문 열 때 확 열었다가 손 없으면 발로 툭 차대. TV 같은 데 보니까. 냉장고는 발길질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발길질을 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냉장고 전기만 나가봐. 몇 시간만 전기 나가면 여러분 거기 넣어놓은 고기니 뭐니 다 녹아. 상하죠 금방. 상하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먹도록 해주는 그 냉장고를 어떻게 발길이라고 발로 툭 차서 닫고 이래. 그래서 냉장고 문도 열기 전에 딱 먼저 합장하고 인사부터 먼저 하고 신선하게 음식 보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냉장고 보살님. 그리고 문 열고 이거저거 꺼내고 또 이렇게 도로 집어넣을 때도 가지런하게 집어넣어야지. 막 비닐봉다리에 쑤셔 박아놓고 꺼먹봉다리에 집어넣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 또 사. 검은 봉지에 들었으니 어떻게 보여. 그 안에서 썩어. 그 안에서 썩은 것도 곰팡이가 나오지요.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상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보경이처럼 이렇게 대하란 말이야.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거 봐. 여기 스님 미인이세요. 그러잖아요. 아름다우세요. 피부가 고우세요. 여러분 나한테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응? 여러분이 더 아름다우시고 다 아름다워. 주름살도 아름다워. 그렇죠?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